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한미일이 단호한 대응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북한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아침부터 이 북한 미사일이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긴 거리였거든요. 어디까지 보고 쏜 걸까요, 이번엔? 일단은 그 미군 기지가 있는 괌, 그 한반도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군의 공군이 출격할 수 있는 괌 기지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일본을 통과해서 갔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같긴 한데 그건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서 태평양에 떨어졌던 것이 1998년 8월 대포동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큰 충격에 휩싸였죠. 그 그렇죠. 전까지는 북한의 군사 위협은 한반도 문제, 주한미군과 한국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일본의 서해를 대신 방어하는 추세였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일본도 북한 핵 미사일의 사정권에 있다는 그런 새로운 안보 환경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다음에 5년 전에 또 2017년에 그 ICBM이 일본 열도를 통과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본이 충격에 휩싸였고 이번에 또 넘어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북한과 중국으로서는 자충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시다 총리가 강조한 것은 관계국과의 연계를 지시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미일 안보 협력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네. 그런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중국이 제일 피하고 싶어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북한의 도발 때문에 강화가 되는 그런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때문에 네. 중국이 중국이 피하고자 하는 안보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일 간의 지금 뭐 역사 문제 해결도 그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유엔에서 잠시 만났습니다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속도가 붙고 있지 않는데 이런 북한의 도발 때문에 일본의 입장이 더 유화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그 10월 3일에 기시다 총리가 의회 연설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로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를 건전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킬 의향이 있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흥미롭게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핵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네. 북핵 문제를 국제사회의 비확산 차원에서 비판을 했고 이번에도 NSC 상임위에서 미국 및 국제사회의 협력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이제 한국만이 대응하고 미국만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의 안보 협력 증진에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북한에게 어떤 전략적 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북한의 도발 때문에 중국이 더 코너에 몰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 초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미국이 기지인 괌까지 한번 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지만 한미일의 공조 체제를 좀 공고하게 하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 시기 자체가 또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이나 우리나라와 또 미국과의 훈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또 반발의 모습으로도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런 반발을 하고 네. 한미일 연합 훈련에 반응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북한 입장에서는 안보에 이득이 되는가를 북한 정권이 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북한 정권이 한 발 앞서 나가면 한미일 대응이 두 발 앞서가는 빌미를 제공하고 그런 훈련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성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모습을 2017년 이미 봤습니다. 2017년에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여름부터 우리는 북핵에 대응할 10가지 작전이 있고 80개의 핵무기 동원할 수도 있고 참수 작전도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코피 전략, 네.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코피를 흘리는 정도의 군사 작전을 시행할 의사와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고 화성 12, 13, 14형 이번에 시험 발사한 화성 12형을 그때 시험 발사를 했죠.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발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11월에는 그 북핵 실험 이후 6차 핵실험 이후에는 로널드 레이건함 이번에 연합훈련에 참여했던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테오도르 루즈벨트함과 니미츠함이
합동훈련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동시에 세척이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연합공군훈련, 비질란트 에이스 훈련을 했고 다음에 2018년 2월에는 육군 제82 공수 사단이 약 1만 명 정도의 규모인데 한반도 유사시 신속 증원 전력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2017년, 2018년의 사이클을 다 돌려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뭐냐면은 최대 한도로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위협을 고조시킨 다음에 2018년 초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이 평화주의, 그 공세로 나와서 평창 올림픽을 지지한다든지 네. 공동 참여 의사를 밝힌다든지 해서 한국을 통해서 트럼프 정부와 1대1 담판을 짓는 그런 사이클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도 이미 그때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흥미로운 메시지를 지난 김여정 부부장 메시지에서 던졌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헐뜯으면서 네. 그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윤 대통령이 세상 물정과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 정말- 3년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2, 3년 동안에 우리는 한국을 타겟으로 하는 단거리 핵 전력도 완성을 하고 미국의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핵 미사일도 완성을 하고 그래서 그런 유리한 입지에서 한국과 미국과 다시 한번 협상을 하겠다. 아하. 2017년, 2018년에는 그 기간이 짧았지만 네. 이번에는 지난번에 실패도 있고 아직 북한이 이렇다 할 협상 레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군사 현대화를 완성한 시점이 2, 3년 후일 테니까 그때 강한 강자의 입장에서 한국과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미 표현했다고 보입니다. 약간의 긴 시간을 가지고 한국과 북한, 미국 이렇게 3자의 좀 구도를 잡아간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궁금한 게 지금까지 뭐 단거리만 미사일 쏘다가 IRBM으로 바꿨다가 그렇다면 다음 카드는 ICBM입니까? 아니면 핵무기 실험입니까?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제7차 핵실험은 사실 지난 4월부터 그 시설물을 완성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즉 7차 핵실험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그 핵 탄두에 관한 실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것을 먼저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할 것이라는 것은 한미일, 특히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21년 1월 8차 당대에서 선언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 길을 가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그런 남조선의 국방 중기 계획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김여정 부부장이 2021년 9월 15일 담화문에서 부적절한 실언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남조선이 억측하고 있는 대로 그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해서 도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대의 결정 관철을 위한 국방 과학 발전 및 무기 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첫해 중점 과제 수행을 위한 정상적이고 자위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 남조선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을 누구보다도 잘 외우는 대통령으로 알고 있다. 즉 5개년 계획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네. 안타깝습니다만 북한은 계속해서 각종 미사일 실험 그리고 핵실험을 강행할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마 2, 3년 뒤까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국은 이미 알고 있다. 중국도 역시 북한이 이런 정도의 실험을 할 것은 알고 있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대회도 10월 중순에 있을 텐데 그 전에 또 핵실험을 하면 세계에서 이것도 또 못 막았어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국정원 발표에서도 북한 제7차 핵실험 예상 시기가 20차 당대를 피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점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부터 북한 제7차 핵실험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그럼 왜 아직도 안 했을까? 그것은 누군가가 아마 중국이겠습니다마는 시기를 조절하는 메시지를
북한에게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준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시기를 늦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의미는 중국이 이제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완전히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결국엔 자력 갱생을 하고 있으니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핵 무력을 완성하지 않는 한 결코 정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그걸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 그렇다면 이제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채택해야 될 텐데 그렇죠. 지난번 5월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국이 주도한 북한 대북 제재 결의안의 내용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2397 결의안에 따른 대로 그 북한에 대한 원유 수입량을 또 3분의 1 가량 줄이고 정제유도 3분의 1 가량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의 에너지라는 더 악화되겠죠.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유일한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해킹을 막겠다.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우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북한에 대한 해상 통제라든지 사이버 절도 차단과 같은 독자 제재를 취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즉 한미일 정부가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규탄하면서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이 말은 맞으면서도 틀리는 말입니다. 일단 안보리를 통해서 2397이 통과된 다음에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을 시도하겠지만 네.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미러 간의 패권 경쟁 차원을 볼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분명하다는 것을 삼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카드로 가는 것이죠. 즉 새로운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상응하는 독자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은 또 해주셨지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 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주지 않습니까? 그 느낌은 핵을 언제든지 실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핵의 문턱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의미는 북한이 핵 실험을 하는데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죠. 북한이 이런 도발 행위를 갑자기 하는 것 같지만 네. 어떻게 본다면 북한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사실 꽤 미리 전부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핵 선제 공격, 핵 선제 사용의 법제화를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충격으로 다가오긴 했지만 사실은 이런 조치는 지난 4월에 그 태양절 기념 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핵 전투 무력의 완성을 선포했고 4월 5일 담화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외부에서 먼저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네. 선제 타격 등 공격을 받는다면 핵무기를 포함해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선언한 것을 몇 달 후에 법제화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행동을 보면은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숙제를 하듯이 하나하나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8차 당대회에서 우리가 우리 군사력 현대화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거리 핵미사일, 그다음에 장거리 핵미사일, SLBM, 뭐 이스칸데르형, 그 재진입 그 다탄두 장착체 미사일 모든 걸 계속 실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미국 입장에서도 한반도에서 이제 핵 위협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고 또 평화 무드가 계속되기를 또 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2, 3년간 엄청나게 위기감을 고조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정점에서 평화의 손짓을 내밀겠다. 근데 그게 과연 먹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2, 3년 동안에 북한이 다른 카드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핵에 올인하는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사이클이 다시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도 100% 확신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2, 3년 동안 이 코로나 사태와 중국과의 국경 봉쇄로 중단된 무역, 그 생활고를 감당하면서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법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학업 관리 교육을 다 시키겠습니까? 그만큼 민심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것밖엔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으로는. 근데 여기서 중국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계속 이런 식으로 북한 핵 무력이 위협적으로 증가되는데 네. 유엔 안보리는 기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그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앞으로 2, 3년 동안. 네. 아니죠. 그렇다면 그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굉장히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안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미국과 핵 공유하는 것인데 미국 입장에서도 어려운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북한 때문에 중국이 주한미군과 한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는 괜찮다. 단지 다른 것은 안 된다. 즉 방어형 미사일 시스템을 한반도에 도입하는 것은 괜찮지만 네. 중거리 핵 미사일과 같은 것을 괌에서 한반도나 일본에 전진 배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봉영식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